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서울대학병원 정형외과 박무석입니다. 저는 주로 뇌성마비를 하고 있고요. 소아정형외과 의사지만 뇌성마비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 선생님한테 뇌성마비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뇌성마비는 신경 근육계 질환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페리페랄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그래서 뇌성마비뿐만 아니라 신경 근육계 질환들은 여러 종류가 있죠. 그중에 이게 뇌성마비가 어느 정도에 속하는 질환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 근육계 질환은 중추신경계에 생기는 게 있고요. 또는 말초신경계에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도 이제 브레인 중에서 추체계 또는 추체외계, 손해계에서 생기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에는 척수에서 생기고 또는 신경에서 생기고 또는 신경 근접합부에서 생기거나 맨 마지막에 페리페리의 근육에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각각 타겟에 따라서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질환들이요. 그래서 중추신경계에 생기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뇌성마비인데 이 코티코스파이널 레벨에서 생기는 게 이제 흔히 말하는 경직성 뇌성마비입니다. 그래서 스파스티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경직성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DTR이 증가되고 바빈스키 등 병적 반사가 양성이 되는 그런 그런 경직성 뇌성마비가 있고 좀 더 베이젤 강글리아 쪽을 침범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뇌성마비다 하더라도 스파스티시티보다는 디스토니아 위주로 증상을 나타내게 돼요. 근긴장 이상, 톤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비디오로 보시고 있는 친구는 걸을 때 이제 뻣뻣하게 걷고 있죠. 이런 건 이제 경직성 뇌성마비라고 해요. 네, 디스토니아는 좀 다르죠.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큐블리움에 문제가 생겨서 운동 실조용 뇌성마비가 나타날 수 있죠. 척수에 문제가 되는 소아정외과 질환 중에 척수에 문제가 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소아마비하고 뇌수막류입니다. 뇌수막류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등 쪽에 척수 쪽에 어떤 색이 있는 경우죠. 그러면 척수 그 아래쪽 레벨에 다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소아마비 같은 경우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어떤 그 감염성 질환이죠. 현재는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신경이 실제로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분만하다가 너무 땡겨져 가지고 분만 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죠. 신경에 손상을 받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 신경금 접합부에 대한 질환은 소아에서는 좀 적어요. 되게 이제 마이어세니아 그레비스는 되게 이제 산모한테서 생기는 거고 소아에서 생기는 거는 적은데 저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파스티시티 때문에 우리가 보톡스를 많이 쓰잖아요. 보툴리즘 톡신을 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신경금 접합부에서 작용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소아에 많죠. 이제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는 애들, 머스큘러 디스트로피가 있는데 이게 이제 PMD라고 해가지고 진행형 프로그레시브 머스큘러 디스트로피도 있고 아주 많지는 않죠. 하여간에 소아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컨제니탈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등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뇌성마비 이제를 사실 소아 신경 근육계 질환에는 뇌성마비가 이제 가장 많긴 한데 재활의학과에서 많이 보죠. 그리고 소아과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되게 재활의학과에서 많이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면 우리 소아정형외과에서 수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뇌성마비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사실 세레브럴 폴지죠. 뇌의 마비. 근데 이제 흔히 또 소아마비라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아마비. 이게 폴리오 마이엘라이티스인데요. 이거 소아마비, 그러니까 뇌성마비도 어린 아이에서 생기고 소아마비도 어렸을 때 생기는 거라서 자칫 혼돈하기가 쉬워요. 이거는 번역을 비슷한 용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혼돈이 되는 그 언어에 의해서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만 혼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혼동될 만한 내용들은 아니죠. 세르브랄 폴지는 CNS의 문제고 폴리오마일라이티스는 PNS의 문제, 페리페랄 너브의 문제고요. 폴리오 바이러스가 트로피즘이 그 척수의 스파이널 코드의 안테리어 혼셀에 있어요. 그래서 안테리어 혼셀을 스페시픽하게 파괴시키니까 모터의 폴지가 딱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아마비하고 뇌성마비는 전혀 다른 질환이고 그 경과나 예후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만약 의사라고 하면 이게 일반인들은 잘 분별을 못해도 상관없죠. 의사라고 하면 꼭 나눌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뇌성마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성마비는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성마비가 뭐 옛날부터 있었겠죠. 뇌성마비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진단을 내리는 거는 하고 이게 뇌성마비라고 얘기를 하자 한 거는 한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여러 가지 마비 중에 하나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우리가 이제 어떤 진단을 할 때, 진단을 할 때, 굉장히 그 직관적인 질환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봐봅시다. 보면, 어, 골절이라고 해봐요. 골절이라고 하면 사실 그걸 정의를 정확하게 안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뼈가 뭐 디스컨티뉴티가 분리가 되는 거죠. 어떤 외압에 의해 가지고. 골절이라는 건 우리가 특별히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근데 어떤 질환 같은 건 실제로 있는 질환인데 그 질환을 우리가 한두 마디로 표현 못하는 질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환은 있는데 어, 만약에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정신분열증이라는 질환이 있지만 우리가 딱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근데 그 질환이 없는 건 아닌데 이런 형태의 환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딱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그리고 처음에 학생 선생님들이나 또 정원 선생님들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이런 질환이 도대체 어떤 질환인가라는 걸 이해하기도 쉽지 않죠.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예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이런 류마틱 디지즈가 있는데 그거를 가 디스크릿하게 그냥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없죠. 이 질환이 어떤 질환이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은 그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질환이 코끼리라고 생각하면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 블라인드니스가 있을 때 이렇게 이제 만져가지고 이 질환이 이런 형태의 질환이다 하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죠. 뇌성마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뇌성마비라는 질환이 있는데 그거를 딱 몇 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경우에 이제 데피니션을 이제 서로 만들게 되죠. 그래서 뇌성마비는 이런 식으로 디파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 리미테이션을 보이는 무브먼트하고 포스처의 디벨로먼트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의 그룹이다. 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브레인 리전인 되게 브레인 리전에 의한 건 피터란 브레인 임판트 브레인에서 생긴 거고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생긴 거는 다 제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브레인 리전이 non 프로그레시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인펙션이나 튜머나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무브먼트 포스처에 대한 문제니까 뭐 멘탈 리타데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질환명 질환을 디파인하는 것도 되게 이제 소아과 선생님들 위주로 신경 보시는 분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처음에 진단할 때만 얘기했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혼돈하지 말아야 될 거는 뇌병변은 진행하지 않지만 뇌성마비에서 뇌병변이 있으면 근골격계가 2차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변형이 일으키거든요. 근데 근골격계의 2차 변형은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진행이라는 거를 너무 그냥 확고하게 이건 진행하지 않으니까 뭐 뇌성마비는 절대 진행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뇌병변은 진행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환자의 상태는 계속 변해요. 이거는 어, 이게 이제 조선 말기에 어떤 화가가 풍속 화가예요. 화가가 이제 어, 그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그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장애인이라는 걸 생각하는 일반인이 장애인을 생각했을 때 어떤 거를 되게 장애인으로 보는가 하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원래 흔히 장애인 이렇게 하면 되게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장애라는 거는 굉장히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옛날 사람들이 봤을 때, 얘가 장애인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크게 봤었던 거예요. 보면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다리가 한쪽이 없죠. 앰퓨테이션이 있는 사람. 이런 것도 장애인으로 보고,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 그리고 옛날엔 TV 스파인이 많았어요. TV 스파인이 생기면 그 결핵 때문에 꼽추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장애인으로 봤죠. 그리고 이분은 보면 왼쪽에 편마비가 있는 환자, 아주 전형적인 편마비예요. 헤미플레이자 환자고 다리하고 이거 팁토잉하고 니에 플렉션이 돼 있고 이거 얼라 디비에이션 돼 있고 숄더가 인터널 로테이션 돼 있고 엘보가 플렉션 돼 있는 아주 전형적인 헤미플레이자입니다. 이건 내성마비 환자고요. 그러니까 이 내성마비 뭐 이런 거 당연히 옛날부터 있었겠죠. 그렇지만 디스크라이브 한 거는 한 100년 정도 남짓했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름대로 정의를 내린 거는 그러니까 디스크립션을 데피니션을 정한 거는 거의 2000년대 이후다. 그렇지만 질환 자체는 그 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뇌성마비는 왜 생기냐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해보니까 우리 같은 에피데미올로지 스터디를 하잖아요. 조사를 해보면 프리머처리티하고 가장 관련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프리머처리티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프리머처리티하고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팩터를 볼 수가 있는데 이 팩터들이 다 독립적인 팩터가 아닐 수가 있죠. 프리머처리티하고 로우 벌스 웨이트 이런 거는 사실 독립적인 팩터는 아니잖아요. 뭐 조산이면 더 몸무게는 더 적게 나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볼 때도 이런 위험인자 같은 거 볼 때도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프리머처리티는 확실히 위험인자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프리머처리티면 조산이면 왜 뇌성마비가 생기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하죠. 설명을 하는데 이제 한 이 정도 학생 선생님들 수준에서는 한 이 정도로 설명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조산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 그림이 되게 좋죠. 뭐냐면 이게 그냥 아이들 같은 우리가 이제 뇌로 가는 우리 혈압이라는 거는 어때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하지만 막 막 열심히 운동하면 혈압이 높아지죠. 그리고 가만히 자다가 일어나면 혈압이 좀 낮아지고 그럼 그럴 때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막 증가됐다 줄어들었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혈압하고 별로 상관없이 혈압 증가하고 상관없이 내려가는 혈류는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예, 그거 오토 레귤레이션 되는 거는 이제 생리학에서 많이 배워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어, 그냥 어린애들은 어느 정도 혈압이 높아지더라도 잘 혈류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레귤레이션이 되고 낮아지더라도 갑자기 떨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 레귤레이션 되는 세이프티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넓습니다. 근데 뉴본 베이비는 그거보다는 좁고 프리머처 베이비는 굉장히 그 세이프티 마진이 좁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 왜 그러냐면 그 뱃슬이 늘었다 줄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임머처 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혈압이 높아져도 혈류가 확 높아지고 조금만 혈압이 낮아져도 혈류가 확 낮아지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걸 아이들의 머릿속에다가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동물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프리머처일수록 이 세이프티 마진이 적어가지고 혈압이 높아지면 갑자기 혈류가 증가돼서 헤모라지가 생기기 쉽고 혈압이 낮아지면 이스케미아가 더 쉽게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편마비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또 이해를 하고 있냐면 헤모라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혈압이 높아져서 터졌다. 헤모라지가 생긴다 하면 헤모라지라는 거는
터지는 거니까 한쪽만 터지죠. 한쪽 터지면 갑자기 혈압이 그게 또 레귤레이션 될 테니까 반대쪽까지 양쪽이 스트로크가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한쪽이 생깁니다. 근데 대신 헤모라지는 좀 광범위하게 생기죠. 그래서 여기 PVHI라는 게 그냥 페리벤트리큘라 헤모라직 인팍션이라는 얘기입니다. 헤모라지 때문에 생긴 인팍션. 어렸을 때 혈압이 갑자기 높아져가지고 한쪽에 헤모라지가 생기면 이렇게 헤미플레이자 형식으로 나타나고, 이런 경우는 또 특징적으로 범위가 넓으니까 이 호문클루스를 보면 손을 인볼브해요. 특히 다리보다 손을 더 많이 인볼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헤미플레이자의 전형적인 특징은 편마비, 한쪽이 마비되고 반대쪽이 마비되고 양쪽 팔다리를 인볼브하는데 손을 더 많이 인볼브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다이플레이자라고 해요. 이제 양쪽 이 이제 이건 되게 이제 이스케미아라고 생각하는데, 혈류가 확 줄어들면 양쪽 다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양쪽 다 문제가 생기고, 이게 워터쉐드 존이 여기 벤트리클 요 바로 주변 쪽이 워터쉐드, 좀 혈류가 줄어들더라도 굉장히 좀 서셉터블한 블러러블한 쪽이 이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병변은 여기 나타나요. 그리고 MRI에서 보면 거기가 좀 별로 건강하지 않게 보인다. 그래서 페리벤트리큘라 류코말라시아라는, 이건 MRI 텀입니다. MRI에서 이미지에서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주로 양쪽에, 그래서 여기에 시스트가 보이기도 하고, 여기 이게 벤트리클이 더 넓어지기도 하고, 색깔이 좀 더 안 좋아지기도 하고, 병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호문클루스에서 보면 손은 세이브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다리만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다이플레이지아 환자들은 되게 양쪽 다리를 주로 인볼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리벤트리컬 루코말라시아, 다이플레이지아, 이게 용어를 좀 다르게 써요. 척추에서 문제가 생기면 파라플레지아라는 용어를 쓰고요. 브레인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이플레지아라는 용어를 써요. 파라플레지아라는 경우는 이제 되게 다리만 인볼브 하는데, 다이플레지아는 이게 물론 다리를 주로 인볼브 하긴 하는데 손도 뭐 좀 인볼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약하나마. 그러니까 이제 브레인에서 생겼을 때는 다이플레지아라는 용어를 쓴다. 그리고 이제 손발이 다 완전히 자유롭죠. 완전히 양쪽이 다 크게 인볼브 된 애들을 좀 더 얘기를 해서 쿼드리플레지아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변의 해부학적 위치에 따른 분류라고 하죠. 그래서 편마비라는 건 한쪽, 양측 마비는 주로 다리, 사지 마비는 사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림의 인볼브먼트에 따라 가지고 구별하는 거를, 그러니까 해부학적 위치에 따른 분류라고 해요. 되게 쉽죠.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이제 한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뇌성마비를 할 때 이 뇌성마비는 스파스틱 타입인데 뭐 다이플레지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럼 방금 내가 스파스틱 타입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마비가 있는데 마비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좀 나눌 수가 있겠어요. 피지올로지에 따라서, 패소피지올로지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경직형이 가장 많아요. 뭐냐면 아까도 말한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의 문제예요. 여기서 문제가 나타나면, 여기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환자가 뻣뻣하게 걷는 거, 경직성, 스파스티시티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대개 4분의 3 이상이고요. 베이잘 강글리아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뻣뻣한 게 아니라, 이게 얘가 잠자고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뭔가 이제 인텐션을 하면 이렇게 갑자기 팔이 꼬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팔이 올라가 있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그 톤에 문제가 생긴, 디스토니아가 생기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이게 한 20% 정도 되고요. 아주 1% 미만에서 세레벨럼에 문제가 생기는, 손해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균형에 문제가 생기고 되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경향을 취해서 되게 수술적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에이탁시 타입에 가는 경우는. 근데 이 두 가지, 아까 그 헤미플레이자, 다이플레이자, 뭐 쿼드리플레이자 이렇게도 나눴고, 그 다음에 뭐 스파스틱 타입, 뭐 디스토닉 타입, 또는 에이탁식 타입 이렇게도 나눴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는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심하냐는 얘기가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심한 환자하고 안 심한 환자하고 저희가 좀 환자의 트리트먼트 고올이나 예후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기능적 상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분류가 있습니다. 이걸 GMFCS라고 하고요. 보행이 가능한 경우 1, 2, 3고 못하는 경우 4, 5입니다. 완전히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5고 1은 뛰어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렇지만 내성마비가 있는 애들이 전혀 다르겠죠. 전혀 다른 어, 그 치료 방침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죠. 레벨 1 환자, 이 환자는 뭐 거의 뭐 이게 내성마비가 있나 없나 약간 까치발 하는 듯 마는 듯 뭐 그 정도의 환자입니다. 레벨 2 환자예요. 이 환자는 잘 걷죠. 걷긴 걷는데 뭐 뛰거나 점프하거나 막 이러는 것들은 좀 잘 못하겠죠. 그렇지만 보조기를 쓰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레벨 2라고 해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워커를 짚고 겨우 걷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 혼자 워커 짚고 걸으라고 하면 혼자 워커 짚고 자유롭게 다니면 레벨 3고요. 이렇게 뭐 잡아주고 운동할 때만 겨우 이렇게 쓰고 대개는 앉아서 지내는 친구들은 레벨 4입니다. 레벨 4는 목은 가늘 수 있고 뭐 이렇게 기어 다닐 수는 있고 그렇지만 딱 걷는 거는 잘 못하는 환자가 레벨 4고요. 5 같은 경우는 걷는 거 이제 전혀 이제 거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경직성이라는 거를 이제 좀 알아볼게요. 경직성이라는 건 아까 이제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에서 우리가 이제 생리학 때 배우는 거는 코티코 스파이널 트랙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신호는 인히비토리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억제 신호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억제 신호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리플렉스 아크가 있다고 하면 리플렉스 아크가 항진이 되겠죠. 리플렉스 아크가 항진이 되면 뭐냐면 조그만 스트레치에도 스트레치 리플렉스가 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직성이라는 거는 패시브 스트레치에 대한 인크리스드 레지스턴스예요. 그러니까 패시브 스트레치를 하는데 이게 레지스턴스가 증가를 하는데 이게 천천히 하면 괜찮은데 빨리 하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벨로시티 디펜던트라고 하죠. 벨로시티 디펜던트한 인크리스드 레지스턴스 오브 패시브 스트레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적 하잖아요. 무릎에다 두드려 보면 탁 뚫었더니 빠른 스트레치를 준 거잖아요. 텐던에다가. 그랬을 때 딱 걸려서 탁 튀면 우리가 경직성이 증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문제냐면 아까 뻣뻣하게 걷는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걷는 사이클에서 앵클, 니, 힙 조인트에서 어떨 때는 천천히 움직일 거고 어떤 때는 급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럼 급하게 움직이는 그 사이클 지점에서 딱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아이가 이거 뭔가 뻣뻣하게 걷는다. 강직성으로 걷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근데 이제 프라이머리하게 경직성이 있다. 또는 임밸런스가 있다. 뭐 디스토니아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프라이머리한 패소피지올로지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직성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은 잘하잖아요. 뼈가 성장을 하고 근육이 성장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견형이 세컨더리 디포미티가 생겨요. 계속 당기고 있으면 당기고 있는 방향으로 뼈가 휜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스파스티스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 머슬이 실제로 짧아져요. 머슬 컨트랙처가 생기고 아이가 자람으로써 보디 디포미티가 뼈가 이렇게 틀어지고 어떤 경우는 뼈가 관절이 빠지기도 해요. 힙 디스로케이션이라는 조인트 디포미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앱노미널티는 스파스티,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세컨더리하게 근육, 뼈, 관절에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근육 같은 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육, 우리가 뼈는 성장판에서 성장을 하잖아요. 근육도 성장을 하는데 근육은 머스큘로 텐디너스 정션에 있는 세털라이 셀에서 이것도 거의 성장판 같은 느낌이죠. 성장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프리리퀴짓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 뭐 잘하라고 뭐 잘 뛰어놀고 놀아야지 키가 축축 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스티뮬라이를 줘야지 성장을 합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머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머슬도 계속 스트레칭을 시키면서 스티뮬라이를 줘야지 성장을 하는데
이 지속적으로 경직성이 있으면 근육이 적절한 스티뮬라이를 받지 못해서 근육이 자라는 게 잘 안 자란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다 동물 실험으로 그렇게 한 거고, 그거를 사람한테 직접 이걸 실험을 해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정상 아이의 힙이에요. 힙은 보면 이거 보시면 봐보세요. 이게 힙 조인트고 이게 넥샤프트 앵글이라고 해가지고 피머하고 피머 헤드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휘어 있죠.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요 정도가 정상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고 요 8살 뇌성마비 환자 보세요.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죠. 뼈 모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콕사 발가라고 해요. 외반고. 이게 헤드넥이 이렇게 서 있다 해서 외반고, 발구스가 돼 있다. 뭐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어떤 머슬은 좀 더 스파스틱한 머슬이 있을 거고, 덜 스파스틱한 머슬이 있을 거고, 스파스틱한 머슬 쪽으로 자꾸 당겨지니까 뼈가 자라면서 이렇게 변형이 됐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어떤 애 보면 이거 완전 일자가 됐고,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관절이 빠졌죠. 힙 조인트가. 양쪽이 비슷해요. 양쪽 다 내성마비란 건 양쪽 다 있으니까. 이 8살인데 이 환자는 완전히 이제 빠져버렸죠. 그럼 나중에 아주 극심한 이제 통증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터미놀로지 자꾸 이게 이제 콕사바라라고 하고 이게 기역자로 되는 콕사바라고 콕사발간 일자로 이렇게 이걸 콕사발가라고 해요. 요거는 이게 정상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뇌성마비는 있고 뇌성마 브레인의 리전은 더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스파스티시티를 막 영향을 주면 자라면서 변형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관절의 탈구나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5살인데 관절이 여기 보시면 이게 빠진 정도가 여기 바깥으로 나오는 전체 헤드의 퍼센티로 치면 40% 정도 돼요. 45%라고 적어놨는데 이 친구 1년 있다 보니까 더 빠졌죠. 이게 조인트나 머슬이나 어, 이게 보온의 입장에서 보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 레벨 5 환자예요. 이게 되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죠. 레벨 1 환자가 잘 진행할까요? 레벨 5 환자가 더 많이 진행을 할까요? 아마 레벨 5가 더 많이 진행을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더 심하면 더 경직성도 심할 거고 그에 따라서 변형도 더 잘생기겠죠. 예후하고 관련된 인자죠. 그래서 요 거의 이거 좀 빠져 있진 않아요. 근데 콕사발가는 있죠. 그냥 일자죠. 그러니까 빠질 이유는 다 있는데 아직 빠지진 않은 상태예요. 봐봐요. 1년 지났더니 많이 빠졌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볼게요. 레벨 5 환자하고 6살이고 이쪽은 괜찮았고 이쪽은 한 반 정도 빠졌어요. 저는 이럴 때 다 당연히 수술을 해줘야 돼요.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안 빠지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환자는 제가 이제 수술을 하자고 하니까 병원 안 왔어요. 병원 안 오고 그냥 이제 수술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냥 그 이해돼요. 병원 안 하고 한 10년 있다가 왔어요. 7년 있다가 왔는데 양쪽 다 빠졌죠. 여기 원래 이것 때문에 스콜리시스 생겼고 빠지고 나서 뼈가 이제 다 갈려가지고 지금 이게 납작해졌죠 이쪽으로. 이쪽은 어덕션으로 해서 꼼짝도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뇌성마비라는 거는 처음에는 수술하면 되게 이제 별로 크게 어렵지 않게 했는데 이때는 수술이 훨씬 더 힘들어졌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뇌성마비를 다루지 않는 의사로서도 요거에 대해서는 진행할 수 있으니까 요건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고 좀 더 리퍼를 해야 되고 이런 개념을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 페리페랄 어떤 매니페스테이션은 진행을 한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그냥 브레인 리전이야. 당연히 진행하지 않죠. 근데 그게 뭐 정의의 브레인 리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의가 그러니까 얘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지즈 엔티티는 있고 우리가 그냥 디스크라이브 할 때 그렇게 디스크라이브를 한 거지 그
말을 그렇게 정했다고 해서 그냥 그걸 완전히 그냥 신성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변형에 대한 치료를 이제 제가 해요. 주로 이제 뇌성마비 처음에는 재활 치료를 하다가 이렇게 변형이 골관절이 빠진다든지 근육이 짧아진다, 뼈에 변형이 생기면 제가 치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원투 쓰리는 잘 걷는 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걷는 환자들을 치료의 목표는 좀 더 잘 걷게 하는 거겠죠? 근데 4, 5 환자, 만약에 꼼짝 목도 못 가는 환자를 제가 수술해가지고 걷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건 힘들고 그거 대개 이런 환자는 저희는 되게 고관절에 빠져 있고 통증이 심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줄여주고 고관절이 다시 빠지지 않게 해주고 뭐 이런 식의 수술을 하게 되죠. 아까 잠깐 봤지만 척추측만도 많이 생기죠. 그럼 척추측만에 불편한 경우 척추측만 수술도 하고, 아까 헤미플레지아 같은 경우는 손의 기능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는 저희가 손의 수술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고, 아이들이 누워 있으니까 골다공증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를 해주게 되죠. 뼈 골절도 많이 생기고요. 잠깐 간단한 정리를 볼게요. 그래서 두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런 환자예요. 이거 안짱 걸어봐죠. 인토잉이라고 하고 니는 스티프닝 게이트를 한다고 해요. 뻣뻣하게 걷고 있고, 안짱 걸음, 까치발하고 있죠. 팁토잉이라고 하고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이게 GMS 레벨은 몇 레벨일까요? 레벨 1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는 모양만 그렇지 기능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굉장히 수술 결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팁토잉 없애기 위해서 아킬레스건을 늘리고 니 쪽에 햄스트링하고 렉투스 피머리스를 트랜스퍼를 했어요. 그리고 인토잉을 없애기 위해서 페모럴 디로테이션 등을 했는데 뭐 세세한 상황은 뭐 학생 선생님들이 알 필요가 있을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하나하나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뇌성마비는 전신질환이야. 여러 군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한 번에 다 확인을 해가지고, 되게 이제 보행분석이라는 걸 하죠. 보행분석을 해서 한 번에 확인을 한 다음에 수술을 한꺼번에 합니다. 하루에. 그래서 1년 후에 보면 이렇게 잘 걷게 되죠. 그래서 무릎도 괜찮고 발도, 까치발도 없어졌고 안짱걸음도 싹 없어졌죠. 인토잉도 싹 없어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결과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던 환자고 이렇게 합니다. 되게 우리가 아주 못 걷는 애를 0이라고 하고 아주 잘 걷는 애를 100이라고 해서 0에서 100 스케일로 100점이라고 생각하면, 만약 아이가 한 80점이다. 걷는 정도가. 그렇다고 하면 대략 한 10점 정도 좋아져요. 수술하고 나면. 그래서 훨씬 더 못 걷던 애들은 좀 더 좋아지고, 그렇게 이제 수술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싹 그냥 다른 사람하고 저기 잘 보이지 않게 그렇게 싹 좋아지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뇌성마비 고관절 탈구는 이제 비보행자에서 4, 5 환자에서 많이 생기고, 아까도 말했더니 처음엔 괜찮다가 나중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빠지는 경우가 되게 5에서 7세 정도에 빠지고 아주 심한 통증이 생기고 에비덕션이 안 되니까 기저귀 갈기도 힘들어지고 한쪽이 딱 어덕션이 돼가지고 꼼짝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우리가 치료적 기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전혀 못 걷는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운동을 시켜야지 아이가 잘하거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스탠더나 또는 자꾸 세우고 재활 치료를 해주는데 고관절에 빠져 있으면 그거 자체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고관절을 이제 넣어주게 되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빠져 있죠. 혹사발가 굉장히 심하고 원래 여기 있어야 돼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이렇게 넣어주고 위에 뚜껑뼈를, 아스타블룸을 충분히 덮어주는 수술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